안녕하세요. 안철호입니다. 자, 오늘은 11번부터 20번까지의 내용을 한번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들이 몇몇 문제가 보이는데요. 한번 해설 잘 하면서 내용도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1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1번을 보시면은 그림은 트랜지스터를 구성하는 P형과 N형 반도체 중 한 반도체 원자가 전자의 배열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는 순수한 반도체인 실리콘에 불순물 X를 첨가한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보통 실리콘, 저마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불순물을 섞게 되면 이걸 우리가 도핑이라고 표현하죠. 불순물을 섞어주게 되면 불순물 반도체인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신 거죠? 예. 그때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보입니다.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양공이 보이시죠? 예. 그게 바로 P형 반도체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양공이 아니라 과잉 전자가 이렇게 보이시면은 그게 바로 N형 반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P형 반도체를 의미하는 거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P형 반도체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우선은 순수 반도체.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 지금 문제에서는 X라는 걸 첨가를 해준 건데, 우리가 이 전자가 보통 하나의 궤도에 8개, 그쵸? 8개가 채워지게 되면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8개가 채워지지 못하고 양공, 빈 자리가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전자가 몇 개냐는 거냐면 전자가 3개짜리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전자가 7개가, 원래 8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7개가 채워지니까 전자가 들어갈 빈 공간이 한 자리가 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공이에요. 그래서 4개짜리와 3개짜리를 섞어주게 되면, 도핑을 해주게 되면 바로 양공이 생기겠구나. 이게 바로 P형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N형 반도체는 뭘까요? N형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N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 원자과 전자 4개짜리 순수 반도체에다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놈을 도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 전자가 9개잖아요. 그러니까 8개를 채워놓고선도 전자가 하나가 남는 거죠. 이게 바로 과잉 전자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N형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1번 보기부터 가겠습니다. P형 반도체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X의 원자과 전자는 3개예요. 그렇죠. 그래야 7개가 되면서 양공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3번. 실리콘의 원자과 전자는 실리콘, 순수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는 4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순수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그럼 왠지 불순물이 섞였으니까 뭐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순수 반도체는 사실은 거의 부도체에 가까워요.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사실 전기가 그렇게 잘 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불순물을 섞어줌으로써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가 돼버리다 보면 바로 순수 반도체보다는 전기가 잘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해요. 지금 아까 제가 불순물을 섞어주는 것을 도핑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도핑 테스트란 말 들어보셨죠? 언제 합니까? 보통 운동선수가 갑자기 원래 자기의 실력보다 뭐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도핑 테스트라는 걸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도핑을 해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진다. 좋습니까?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10kg과 30kg의 물체 A, B를 줄로 연결해서 자, B에 100이 힘전을 줬습니다.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여러분들 이 12번 문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리는 그 순서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요, 이 순서대로만 문제를 푸시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만 문제를 푸시면요, 무조건 답이 맞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저도 예전에 이런 문제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혼자서 이걸 막 하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터득을 해서 이게 이 자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게, 그죠?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니까 제가 드릴게요. 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해설도 해설이지만 그 순서를 잘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A, B 10kg, 그 다음에 30kg, 아이고 30kg, 그 다음에 120N. 자, 잘 보세요. 일단 문제에서 뭐 장력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AB가 이렇게 줄을 당기면요. 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AB가 같이 끌려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120N이라는 힘에 의해서 AB가 같이 끌려오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럼 제일 첫 번째로 뭘 하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가속도를 구하세요. 가속도. 가속도. 자, 어떻게 구하느냐? 뭐 당연히 F는 ma죠. F는 ma로 가속도를 구하는데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120N의 힘에 의해서 A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끌려오는 거니까 이거를 전체 질량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를 움직이게 한 힘이죠. 사실 이게 B가 받은 힘이긴 하지만 이 힘 때문에 전체가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움직이게 한 120N에다가 전체 질량을 넣어서 가속도를 3 이렇게 구하세요. 되셨나요? 예. 가속도를 구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자, 순서를 기억하세요. A와 B의 각각의 알짜 힘을 구하세요. 얘는 얘대로 알짜 힘을 구하시고 얘는 얘대로 알짜 힘을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냐? F는 ma죠. A의 알짜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시고요. B의 알짜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B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질량 10kg에 가속도 3을 곱하시면 알짜힘이 30N. A의 알짜힘 30N입니다. 그 다음 자 B의 질량 30kg에 가속도 3을 곱하시면요. 이게 90N. B의 힘은 90N이 알짜힘이 돼버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0N을 B에 주긴 하지만 이 B가 120을 다 먹는 게 아니라 A와 B가 나눠 먹는 거예요. 30하고 90으로. 합치면 120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사실은 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비가 1대3이면 힘도 1대3으로 나눠 먹어요. 그리고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질량비가 4대1이면 이 힘도 4대1로 나눠 먹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구하셨으면 그 다음이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장력을 표시하시면 돼요. 자, 장력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만약에 제가 당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B를 당깁니다. 제가 B를 당기면 B가 줄을 통해서 A를 같이 끌고 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B가 A를 당겨준다. 이게 바로 장력이에요. 또 반작용, 작용 반작용도 아시죠? B가 A를 당겨주면 A도 B를 당겨준다. 이게 사실은 작용 반작용으로 같은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구하든 이 힘을 구하든 둘 중에 하나만 구하시면 그 값이 바로 장력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줄이 A를 당기는 거냐? 얘를 구할게요. 얘를 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A는요, 힘을 이거밖에 안 받아요. 물론 중력도 있겠죠. 하지만 얘는 수평 방향의 운동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중력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오로지 수평 방향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수평 방향의 힘이 오로지 이 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곧 알짜 힘이 되고 그래서 A 알짜 힘이 30이니까
장력이 30이다.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 얘가 만약에 30이잖아요. 그럼 얘도 30이에요. 작용 반작용.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B는요. 오른쪽으로 120을 받았고 왼쪽으로 30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B가 받은 힘은 9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아주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죠. 되셨나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체를 움직이게 한 힘과 전체 질량을 가지고 가속도를 구한다. 그 다음 그 가속도의 값과 질량을 곱해서 각각의 알짜 힘을 구한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력을 구한다. 요 순서만 지키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초음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음파라고 하면 뭔가 음파와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으신데 아니에요. 음파나 초음파나 결국 그게 그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소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우리가 가청음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을 우리가 초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청진동수라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20Hz에서부터 2만 Hz까지를 우리가 가청진동수라고 합니다. 요 정도의 범위를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우리가 초음파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동물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만 Hz까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 4만 Hz, 그 다음에 뭐 고양이 같은 경우는 6만 Hz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달라요. 뭐 돌고래도 그럴 거고 박쥐도 그럴 거고 조금씩 다 다른 겁니다. 뭐 물론 같은 사람들끼리더라도 뭐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 범위를 가청진동수라고 하고 얘를 넘었으면 초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는 음파와 만약에 여러분들 가청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와 초음파 중 누가 빨라요? 그러면 왠지 느낌은 초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왠지 뭐가 초음파가 되게 빠르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초음파는 그냥 진동수가 큰 거예요. 진동수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중에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에서 사실은 가청음이나 초음파나 같은 매질에서는 속력이 같아요. 대신 초음파는 가청음보다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가 짧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일단 기억입니다. 공기에서의 종파이다. 초음파든 음파든 어차피 음파는 종파예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입니다. 니은 의료용 진단장치에 이용된 자. 우리가 초음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태아 사진 이렇게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볼 때 우리가 초음파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용 진단장치에 이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보기입니다. 속력은 물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느리다. 이건 사실 초음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냥 음파의 특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같은 겁니다. 소리는요. 고체에서가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로 갈수록 느려져요. 그래서 액체와 이거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액체와 기체 중에 소리는 어디서 빠르게 전달되느냐라고 하면 액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과 공기 중에 소리의 속력은 어디서 빠르냐? 물에서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음파가 됐건 초음파가 됐건 공기보다는 물에서가 더 빠르다. 아시겠죠? 뭐 물론 뭐 그 이유는 뭐 고체 같은 경우는 분자들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액체, 기체로 갈수록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들은 그렇죠. 개념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설 강의마다 이게 이제 좀 그 강의 길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사이트에서 저한테 이제 뭐 다섯 문제를 뭐 한 3, 40분 동안 해설해 주세요라고 요청해 주시면 제가 다섯 문제를 보통 해설을 해드리고 3, 40분 동안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 드리면서 해설을 해드리고 또 10문제를 3, 40분 안에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또 10문제에 해당하는 길이를 또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 강의 어떤 이런 차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 이제 요 해설 강의는 제가 두 차시에 이렇게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11번에서 20번까지 이렇게 이제 제가 촬영을 해서 그 정도의 시간 안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또 어떤 차시들 보시면은 이제 5문제를 이제 또 찍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양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용이 많아지는 거고요.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서 혹시 다른 거는 왜 이렇게 길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짧게 하냐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이제 그 어떤 이렇게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해설 강의를 만약에 더 많이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아마 뭐 또 가시가 더 늘어나서 해설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13번의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자, 14번은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빛을 쐈을 때, 다시 말하면 광자의 에너지가 바로 금속의 1함수 이상이 돼버리면 바로 광전자가 방출된다는 광전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빨강색을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고 초록색을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방출되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이 더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왜?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금속에 1함수가 있었을 때 지금 빨간색 빛은 바로 1함수보다 에너지가 작았기 때문에 광전자가 방출되지 못한 거고요. 초록색 빛은 그쵸, 1함수보다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전자가 방출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입니다. 빨간색 빛의 진동수는 초록색 빛의 진동수보다는 작습니다. 에너지가 작다는 건 진동수가 작다는 거죠. 파장은 반대로 길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2번입니다. 초록색 빛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기 때문에 전자가 방출된 거죠. 다음 3번입니다. 빨간색 빛을 오래 비추면 전자가 방출되느냐? 그렇지 못하죠. 에너지가 작은 빛을 아무리 오래 비춰주어도 전자는 방출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초록색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자,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바로 우리가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는 표현은 바로 빛 알갱이의 개수, 광자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표현입니다. 광자의 수를 증가시키면요, 바로 1함수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 바로 광자와 광전자는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바로 광전자의 수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자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대1로 반응하는 광전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을 보시면 자, 그림은 정보 저장 매체인 CD와 DVD 면을 같은 배율로 확대한 모습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정보 저장 장치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성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가 있고요. 적어드릴게요. 자성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가 있고요. 빛을 이용하는 정보 저장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이때 자성을 이용하는 정보 장치는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자기띠, 그 다음에 자기기록 카드 이런 게 이제 자성을 이용해 주는 거고요. 빛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CD 또는 DVD 또는 블루레이 디스크
이런 것들이 빛을 이용해 주는 거고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서 USB 메모리가 바로 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또 뭐 SD 카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 CD와 DVD는 빛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보기에 CD는 DVD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아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을 해서 아마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DVD가 더 정보량이 많죠. 왜냐하면 트랙 간격이라고 해서 지금 CD랑 DVD 거기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DVD는 그 트랙 간격이라는 표현을 쓰죠. 트랙 간격이 좁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의 저장을 갖고 있습니다.